어느 날 아침 고을 수령이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그는 이 고을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침상을 받고 아전들의 무난 인사를 받고 세금 장부를 열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마당이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허름한 선비 차림의 청년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에 섰고 그의 손에는 작은 봉서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어사 또 출두야. 그 순간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병방이 달려오고 아전들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잠시 전까지 전권을 쥐고 있던 수령은 이제 손발이 묶인 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청년, 그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이 먼 길을 걸어왔을까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기이하고도 독특한 제도를 500년 넘게 유지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이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이몽룡, 흰 도포 자락을 날리며 어사또 출두야 를 외치는 극적인 순간.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암행어사는 소설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훨씬 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눈과 귀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관료 체계 전체를 속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때로 목숨을 걸었고 때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꺼낼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록과 야사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 속에 숨어있던 진짜 암행어사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것 하나만 먼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암행어사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직속 비밀 감찰관입니다. 어떤 보고도 거치지 않고 어떤 상관도 없이 오직 왕에게만 직보할 수 있는 특명 관리. 그런데 이 사람이 지방에 파견될 때 누가 어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찰사도 몰랐고 지방 수령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 부모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명받은 본인도 봉서를 뜯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비밀 그리고 또 비밀. 이 비밀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암행어사입니다. 어두울 암 단일행, 임금어 역사사. 글자 그대로 풀면 어둠 속에서 걷는 왕의 관리. 이 네 글자 안에 조선 500년의 권력 불신과 감시의 역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방 감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의 관료들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암행어사는 대체 왜 생겼을까요? 조선에 이미 사헌부가 있었고 관찰사가 있었는데 왜 굳이 비밀 감찰관이 필요했을까요? 둘째, 누가 암행어사가 되었고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셋째, 우리가 몰랐던 암행어사의 진짜 이야기들. 실록과 야사 속에 남겨진 기록들, 황당하고 기괴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는 이야기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겁니다. 조선은 팔도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 함경도 북쪽 끝까지는 걸어서 보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없는 시절. 한양에 앉아있는 왕은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일한 정보 채널은 지방 수령이 올리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문제였습니다. 수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렸습니다. 나쁜 소식은 숨겼습니다. 조선에는 이 수령들을 감독하는 관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사와 수령이 서로 짜고 백성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한양까지 올라오는 소식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귀에는 항상 태평성대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왕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무도 모르게 보내는 비밀 사신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조선 중기 선조 때부터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 수령들이 전쟁의 혼란을 틈타 백성을 착취하는 일이 심해지면서 왕은 더 이상 공식 채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종,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며 암행어사 파견은 더욱 활발해졌고 조선 후기에는 거의 일상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암행어사 파견 건수만 해도 수백 건에 이릅니다. 암행어사가 임명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왕이 직접 인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관리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보통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출근하기 전 궁궐 한쪽 조용한 곳에서 왕은 이 관리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왕은 이 관리에게 봉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서에는 목적지와 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패 하나. 국가 공무에 말을 쓸 수 있다는 증표. 관직 신분증인 유척 하나. 그리고 임무가 끝난 후 제출해야 할 서계 양식 몇 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안내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였습니다. 봉서를 받은 관리는 집에도 들르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이 사라졌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암행어사의 어머니가 아들이 실종되었다며 관아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암행어사 임명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사는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발각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암행어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관리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젊어야 오랜 기간 먼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 감찰은 짧아도 한 달 길면 넉 달 이상 걸리는 장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혹한과 혹서를 견디며 산길과 들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직 지방 관리들과 인맥이 없어야 했습니다. 선물 받고 눈 감아주는 일을 막으려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문과 급제자 출신이어야 법과 규정을 꿰고 있어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역사에는 나중에 대신이나 판서가 된 인물들이 젊은 시절 암행어사를 지낸 기록이 수도 없이 남아 있습니다. 암행어사로 파견된 사람은 변장을 했습니다. 가장 흔한 차림은 거지 행세 또는 떠돌이 선비 행세였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낡은 집신을 신고 등에는 허름한 보찜을 졌습니다. 그리고 민가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노잣돈이 너무 적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실제로 굶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암행어사가 사흘을 굶으며 산길을 걷다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조차도 길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다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의 특사가 실제로 걸식하며 이 나라를 감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암행어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어사는 무엇을 조사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령의 행정 상태.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있는지, 백성들을 불법으로 착취하지 않는지. 둘째, 민심과 민생. 실제로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는지. 셋째, 군사시설. 병기와 군마, 병사들의 훈련 상태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조사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서계였습니다. 서계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조 판서도 의정부 대신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왕만이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암행어사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보고의 독립성.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전에 어느 고을을 조사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봉서에는 어느 도를 돌아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목적지는 어사 본인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어디서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막에서 술 한잔 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길가에서 통곡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고을의 아이들이 마르고 초췌하다고 느끼면 그 고을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는 조사관이기 이전에 뛰어난 청취자였습니다. 듣는 능력이 없으면 어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박문수입니다.
영조시대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실제로 암행어사로 공식 파견된 기록은 단 3차례뿐입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 전해지는 박문수 암행어사 설화는 무려 수십 편에 달합니다.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함경도에도 박문수가 나타나서 불의를 처단했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통해 자신들의 소원을 투영했습니다. 부패한 수령이 벌을 받기를, 억울한 백성이 구제되기를. 박문수는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만들어낸 신화가 되었습니다. 박문수의 실제 활약은 결코 설화에 뒤지지 않습니다. 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박문수는 군량을 조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직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 백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잔치를 열 때가 아닙니다. 영조가 노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그를 불러 임무를 맡겼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신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문수가 하는 말은 불편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 암행어사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방 수령을 즉석에서 파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명백하면 그 자리에서 포박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죄수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마패만 꺼내들면 그 어떤 관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두였습니다. 어사 또 출두야. 이 한마디가 모든 권력 관계를 순식간에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 고을의 신이었던 수령이 이 한마디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출두를 하기 전 암행어사들은 종종 황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떤 어사는 수령이 여는 잔치의 거지 행색으로 끼어들어 방심한 수령과 아전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떤 어사는 옥의 죄수인 척 들어가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어사는 기생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그 지역의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실록에는 한 어사가 주막에서 사흘을 머물며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 고을의 실상을 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정보관은 사실 거짓 차림으로 장터를 기웃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극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암행어사의 출두 장면 실록과 야사에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정조 연간의 일입니다. 한 암행어사가 어느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탐과 놀이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왕의 친인척과 연줄이 있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사는 수령이 여는 연회에 거지 행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문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전들이 나누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수령 대감 침실벽에 걸려 있다. 창고에 있어야 할 곡식이 수령의 개인 창고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사 또 출두야. 수령은 그 자리에서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관아 마당에 가득 모여 박수를 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두 장면 항상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령이 어사가 왔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사가 정체를 들켜서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록에는 어사가 변장 중에 수령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사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그 부하들은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 굴욕을 참고 이를 악물며 조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사의 일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사가 임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은 사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암행어사가 지방 토호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감금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토호들은 이 어사를 외딴 곳으로 끌고 가 협박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사는 비밀리에 파견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돌아오지 못한 어사들의 이야기. 이것은 역사서의 주석 속에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고독함, 이것이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가진 가장 어두운 이면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의 역설도 있었습니다. 왕이 관료를 믿지 못해 비밀 감찰관을 보냈는데 그 비밀 감찰관도 부패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사 자신이 수령에게 뇌물을 받고 좋은 보고를 써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록에는 서계를 허위로 작성한 어사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어사가 뇌물을 받으면 이는 두 번의 죄악이다. 백성을 속이고 왕을 속이는 것이다. 귀환한 어사를 직접 불러 낱낱이 캐묻는 방식으로 보고의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왕, 이 긴장이 조선 암행어사 제도를 그나마 오래 유지시킨 힘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이야기 중 가장 인간적인 장면은 사실 출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어사가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집, 수령의 미움을 받아 무고로 옥에 갇힌 아버지,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고 집에 돌아온 노인. 이 사람들 앞에서 어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름 없는 나그네로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어사들은 이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쌓아가며 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결국 서계를 쓰는 붓끝에 실렸습니다. 출두가 끝난 다음 어사는 직접 조사 결과를 서계에 담아봉했습니다. 그리고 파발, 즉 급사를 이용해 왕에게 올렸습니다. 왕은 이 서계를 오직 혼자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령을 파직하거나 포상을 내리거나 추가 조사를 명했습니다. 이 서계들은 이후 조선 왕조실록에 대부분 수록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이 기록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사가 걸어다닌 그 길,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두 눈으로 본 조선의 실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청년이 굶으며 걸었던 그 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서계 중 가장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조 시절 한 암행어사가 평안도를 돌고 나서 올린 서계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고을의 수령은 청렴하여 칭찬할 만하나 무능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하되 무능한 자와 유능하되 탐하는 자, 이 둘 중 어느 쪽이 백성에게 더 해로운지 신은 아직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조는 이 보고를 받고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사는 대답했습니다. 청렴하되 무능한 자는 고쳐질 수 있으나 유능하되 탐하는 자는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정조는 이 어사를 이후 중용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암행어사 제도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같은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어사로 파견되는 인물도 그 가문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가 조사 대상 수령과 같은 편인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서계는 점점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사가 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한때 왕의 눈이었던 암행어사가 어느덧 권력의 형식적 장식품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조선이 기울어가는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암행어사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가보개혁 고종 31년인 1894년의 일입니다. 근대적 행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봉건적 비밀 감찰 방식은 더 이상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450년 넘게 유지되었던 제도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 권력을 감시하고 백성의 실상을 지도자에게 직보한다는 이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조선의 왕은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밀 감찰관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촘촘한 확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환이 5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감시가 필요하고 그 감시 자체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지방을 돌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 거둔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백성들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항의할 방법이 없다는 것. 어사는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은 일부는 고치고 일부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중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벼슬에 오른 뒤에도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억울함을 토하던 노인의 얼굴. 굶주린 아이들이 관아 앞에 늘어서던 모습. 이 기억이 그들을 다른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보는 것에 힘이 있었습니다. 발로 걷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이것은 어떤 문서 보고서와도 달랐습니다. 박문수가 그랬고 그것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행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 혼자 길을 떠나던 그 청년들. 허름한 차림으로 조선 팔도를 걸으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때로는 굶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 암행어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 그 감시를 누가 하느냐가 결국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 조선은 어사를 통해 이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00년 왕조를 유지하게 한 힘 중 하나였습니다. 박문수가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탐관오리를 처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백성 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짜로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곳이 아니라 옳은 곳에 서 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오늘 우리 사회에 어사가 한 명 찾아온다면 그 어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왕에게 보고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닿아 있습니다. 암행어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의 또 다른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키워드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